지금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국가 정체성이 뭐 위기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북 갈등, 체제 갈등, 사회 갈등, 뭐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겠습니다만은 남남 특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체제 남남 갈등과 이 남북 갈등은 상당히 다른 나라와 특이하고 이 갈등이 상당히 소모적으로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국가 정체성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뭐 정체성이라는 게 뭐 아이덴티티 그죠?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냐? 그 한번 왜 그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냐? 바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말을 과거에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어떤 교사가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미국의 식민지다, 뭐 불구 국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런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 불과한가? 이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오늘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좀 보신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이 사회 갈등은 뭐 어느 사회나 있고 특히 민주사회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독재사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고 바로 그 역할을 이 사회 갈등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그 정치에 반영하는 게 바로 정당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당에 관여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이 북한이란 나라가 사실 나라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희한한 괴물인데 그 괴물을 찬양하고 거기를 감싸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과거에 동독처럼 서독과 동독처럼 동독은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 동유럽 중에서는 잘 살았고 수준도 그렇고 3대 세습이니 이런 터무니없는 짓도 없었고요. 굶겨 죽는 일도 없었고 그런 사회에서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이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데서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좀 괴상망측한 현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남북 그 갈등에서 이 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분단에 관해서 남한의 책임이 있다. 아니면 미국, 소련의 책임이 있다. 남북 책임론 이런 거가 이제 그 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은 비록 조금 먹고 살란 건 몰라도 출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욕으로 분단을 조장을 해서 분단에 앞장서서 분단 체제를 만든 그런 세력이 세운 그러니까 반민족적인 세력이 세운 나라다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이 비록 미국의 압박 때문에 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가 정신은 살아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럼 그러냐?
두 가지 책임론이 있는데요. 미소의 책임론, 남북 분단이 미소의 책임론이라는 거와 이 남북의 책임론이라는 게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사실 미소의 책임론은 어떻게 보면은 미소가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소련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볼 게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소련이 대일 일본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45년 2월에 이 회담, 얄타 회담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이 원폭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당시에는 소련이 참가 안 하면은 미군이 100만, 200명 죽을 거로 예상을 해서 원했는데 이렇게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원하지 않게 됐지만 이거 투하하자마자 소련이 급히 참전합니다. 8월 8일,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8일에 이틀 후에 이 엄청난 일을 이틀 만에 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저 숟가락을 이제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 트루만이 8월 10일 날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 어디 갔나 미군은 저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놔두면 스탈린이 이 소련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루만이 그러지 말고 38선까지 이북만 점령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이거를 동의를 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의외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한반도도 분할 점령, 일본도 분할 점령 하겠다는 속셈에서 이걸 동의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으면서 소련은 뭡니까? 사실 그 줄기차게 부동항을 희망을 했던 그 소련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하고는 접해 있지 않습니까? 국경이 그 자기 나라하고 접해 있는 그 한반도를 점령한 이상은 이 사람들은 이 소련은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동유럽에서 그랬고 어디서 그랬고 여기서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책임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소련 책임론인데 미국의 책임은 여기서 이거지요. 이거 소련 대일 참전 요구한 거 이게 이제 실수라면 실수지요. 결국은 이렇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리품이 되는 것이 분단의 이제 가장 외적인 요인이죠. 내적인 요인을 보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게 이제 사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영토 분할 점령했습니다. 갈라질 뻔했지요. 여기도 동독처럼 동서독처럼.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는 똘똘 뭉쳐가지고 임시 좌우 계급 다 포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연합국 협상을 해서 10년에 걸쳐 협상을 해서 마침내 연합국 소련 포함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는 분단을 안 했지요. 만약에 우리도 했다면 이렇게 됐다면 분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45년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같은 수준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는 소련과 접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부동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부동항 그 욕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오스트리아 사례를 욕심을 내지만 이제 김구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안 분단을 막아보려고 이 애국심은 훌륭했지요. 그 애국 애족 그러나 이미 북한에는 이미 정부가 수립돼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여기서 이승만의 46년 6월 3일 정읍 발언 이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발언 이게 분단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데 좌파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남한이 48년 8월 15일 북한이 48년 9월 9일 정부 수립을 공식화했지만 북한은 이미 국가가 다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요것만 요 뒤로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 감각이 좋은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일부러 뒤로 해서 여기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46년에 전역에서 인민위원회를 이렇게 5도 행정국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게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하거든요. 46년 3월. 자, 여기서 토지라는 게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벌 해체해가지고 나눠준다고 볼까요? 거의 그 정도의 엄청난 그 농업국가니까 이 토지는 그건 생명입니다. 농민들한테는. 그 당시 90% 이상의 조선 사람들이 농민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토지를 뺏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국가 아니면 못합니다. 국가도 필리핀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46년에 했습니다. 조만식 제거했습니다. 그걸 화폐 발행을 합니다. 47년에. 인민군 창설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할 일 다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이것만 뒤에 하는 겁니다. 감각이죠. 나중에 이거 책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걸 벌써 느끼고 이렇게 전혀 아닌 거죠. 이미 그런 걸 다 보고 이 양반은 어쩔 수가 없다. 이분은 김구 선생은 상당히 좀 낭만적인 좀 이렇게 그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결국은 현실 정치에서는 영향력을 참 이제 계속 잃어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전국 발언이 분단의 책임하고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건국이 됐는데, 이게 이제 48년 건국을 해서, 이게 개화학이 아까 그 이승만 그 감옥에 있었던 것도 나와서 서재필이라든가 뭐 그다음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각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국민국가 입헌군주 또는 이제 그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목표가 드디어 완성된 거고, 독립협회 이래지요. 자유민주국가. 바로 이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번영하게 된 기초 뿌리 토대인 거죠. 이 토대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사람다운 뭐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람이 살만한 데냐, 도대체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데냐, 그 차이가 벌어진 게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 이 체제를 택한, 물론 곡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단체제다, 불구국가다, 뭐 그렇지요. 북한까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차 절반의 술잔인데 절반이라도 그래도 된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절반이 안 됐으니까 이건 다 쓰레기다. 천만의 말씀이죠. 절반이라도 된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일에서 뭐 각 그 우리 역대 정부와 북한, 남북한 정부가 뭐 다 다양한 통일 방식을 내세우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남북한이 통일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협상의 상대가 됩니까 도대체 저희가? 요새 무슨 뭐 핵을 무슨 벌초를 하겠다는 둥, 무슨 쏟아 붓겠다는 둥, 이런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좀 더 봅니다만은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집단하고 무슨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북한의 문제는 주민과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유신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뭐 독재니 어쩌니 해도 유신 체제가. 근데 지금 북한은 주민한테 이익은 곧 김정은 집단에게 해로움이 됩니다. 불이익이 됩니다. 왜?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개혁 개방을 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 당장 훨씬 낫게, 최소한 굶진 않게 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게 마구 생길 테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살만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개혁 개방을 안 하면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계속 굶어 죽거나 기아선생을 헤매고, 대신 김정은 집단, 권력 집단은 공고해집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 그게 맞습니다. 국민의 이익이 정부의 이익인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현재 그게 어긋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하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국민통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사회통합이다 해서 계속 과제였었지요. 근데 결국 통합이라는 게 그 옛날에 말한 국론 통일, 뭐 일사불란한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주장,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것이 통합인데 제가 뽑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억의 공유. 이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뜻인데 기억이 달라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에 관해서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억의 공유가 안 돼서 이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해석을 가지라는 얘기. 최소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뿌리 그 자체에 관해서는 긍정이 돼야 이 대한민국에는 공동체가 국민 통합이 가능한 거 아니냐. 가치에 대한 합의입니다. 자유, 민주공화국, 헌법 이거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고 긍정이 돼야 그게 그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 자유 필요 없다, 민주공화국 아니다, 뭐 북한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도대체 통합이 될 수가 없고 바로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긍정과 애정 요런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러나 난 네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네 의견은 존중한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저는 국민통합의 양상이고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중잣대, 흑백 논리, 진영주의 이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 뭐 남이 하면 그거 우리 사회 이중잣대가 굉장히 정파적으로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 안고 이 진영 논리. 남의 편이면 무조건 남의 편에서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고 내 편은 파츠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고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지나쳐서 완전 그 쇼비니즘, 그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게 이 글로벌 시대에 될 일이겠습니까? 이거 국수주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통합의 큰 장애다. 좀 갈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여기저 핵심이 이 기억의 공유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원로와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인터넷에 100년 전쟁이라는 유튜브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무슨 다큐멘터리라는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완전 역사 조작 왜곡한 선전물입니다. 이게 100만, 200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는데 바로 현대사를 그런 식으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왜곡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국민통합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그 토지개혁도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애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죠? 고등학교에서. 자, 그런 잘못된 것 중에 세 가지를 저는 흔히 꼽는데 토지개혁이 남은 불철저하고 북은 철저했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가짜 김일성 뭐 이런 이 주장,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근데 토지조사 사업 이때 농지수탈이 40% 있었다는 얘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가짜 김일성은 아닙니다. 현재 그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했던 그 김일성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엉뚱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북한을 저 모양으로 만들고 6.25를 일으키고 한 거에 대한 면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공과를 가릴 때 이걸 가짜 김일성으로 몰 일은 아니고 토지조사학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하겠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오늘 시간인가 생략하겠습니다. 토지 개혁만 좀 남북 문제에서 좀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남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불철저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서 철저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봉암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이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끝난 게 50년 4, 5월경에 분배가 됐습니다. 완료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대략 다 예정 통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이후에 6.25가 난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때 만약에 이거 한 9월이나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니까 6.25 전에 이게 안 됐으면 상당히 전쟁의 양상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농민한테는 이 농지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 뭐 농민의 자녀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뭐 농사꾼의 아들입니다만은 옛날에 이게 굉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한의 농장에 한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철저한 거 맞습니다. 특히 좀 시기가 지연돼서 지주가 방매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주의 이익에 충실했느냐? 이게 어떤 지주가 이런 욕설을 했답니다. 이승만은 김일성과 똑같은 놈이다. 땅을 강제로 뺏는다 이 말이죠. 사실은 보상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것도 증권으로 주고 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비교를 남북한 해보겠습니다. 남은 유상몰수, 이거는 사유재산자를 인정하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무상몰수가 좋은 거가 아닌 거지요. 북은 사유재산 부정하니까 무상몰수를 한 것뿐이고, 그럼 북은 물론 무상분배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북한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경작권을 줬을 뿐입니다. 즉 처분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거는 팔지 못하는 땅은 그건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부쳐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작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나마도 한 7, 8년 후에는 협동농장을 해서 다 전부 국가가 도로 가져갑니다. 경작권마저도. 이게 북한의 농지개혁이 잘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남한은 5년간 처분 금지입니다. 5년간 뭐냐? 5년간 땅값을 내는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준 거지요. 남한은 소유권을 줬는데 북한은 경작권을 즉 소작인으로 만든 겁니다. 지주의 소작인에도 국가의 소작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 됐다는 건지.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25% 현물세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기한입니다. 우리는 5년간 생산량의 1.5배를 5년간 나눠서 연간 30%씩 낸 거죠. 그러니까 가령 10가마 나는 쌀 10가마 나는 땅이다 그러면 15가마를 땅값으로 낸 겁니다. 그 5년간 분할 상한으로. 한 해에 그러니까 3가마씩 내는 셈이죠. 북한은 그게 아니고 10가마 같으면 2가마 반을 무기한, 우리는 5년간만 내면 되지만 여기는 무기한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훨씬 더 큰 건 무상분배가 아닌 거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농지개혁은 아까 말한 한계도 있지만 브라질의 룰라가 와서 불허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못하고 있어서 이게 필리핀 근대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필리핀은 15개 대지주, 대농장 가문이 지금도 좌지우지합니다. 아키노 가문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 농지분배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대만, 남한의 농지개혁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좌파학자들만 이거를 시비를 거는 겁니다. 북한의 친일 청산 얼마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동생이고 쭉 있는데 남북한 모두 친일 청산 철저히 안 했습니다. 다만 북한에는 친일파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왜?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수도 서울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친일파가 원래 적기도 했고 그런 뭐 탓이 있을 뿐이지 북한의 친일 청산 철저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친일파 처단은 반대파, 김일성에 반대하는 반대파 숙청으로 이용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서도 김일성의 편을 들면은 그거는 철수를 하고 김일성의 반대파에 있으면은 숙청을 하고, 친일파 청산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정적 청산인 거죠. 정적 제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일 청산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는 남한은 불철저해서 민족 정기가 그렇고 뭐 어째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정의감 있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일경이 일본 경찰이 해방된 쪽에서 또 고문하는 상황은 물론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된 거 아닙니다. 일제 때 호위고식하던 사람이 해방 중에서 또 출세하는 거 물론 잘못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게 이 신생국 대한민국의 전패가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게 이제 친일청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 논리들인데 이제 47년 저 남로당 4.3 사태 일어나고요. 48년에 이거 50 총선과 반대해서 일어난 겁니다. 제주 4.3 그거에 출동하려는 군인들이 반대를 일으킨 게 이제 12연대인가요? 그게 여순 사태가 됐고 송전 중단되고 이렇게 남북 대립이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38선에서 충돌도 계속 일어납니다. 6탄 시병사가 그때 바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6.25 때가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던 그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친일청산과 건국, 반공투쟁 이 두 개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두 개 다 하면 좋지요. 그 당시에 신생 대한민국이 친일청산도 하고 건국도 제대로 하고 반공투쟁도 제대로 하면 좋았을 것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그 신생 대한민국 참으로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혼란기에. 신생 아니겠습니까? 그 구한말 아까 그런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을 거쳐서 이때 해방돼서 이제 48년인 겁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와 이거 중에서 이걸 포기한 겁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거지요. 그래서 친일청산이 덜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슨 정통성이 없느냐 하는 것은 참 이게 이 친일 문제가 유일한 나라의 목적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친일청산이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친일청산이 그게 목적입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목적입니까? 어느 게 목적이겠습니까? 부득이한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이런 나라에 오랫동안 이 식민지한 나라에는 청산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제리가 뭐 불란서 친불 청산한 적이 있느냐, 인도가 친형 청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에서는 이게 친일을 그렇게 이게 빨갱이 사냥이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과거에 있었습니다. 친일파 요새는 친일파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뭐 흉보면서 담는다고 하는데 이 빨갱이 사냥을 당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친일파 사냥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참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성리학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흑백 이분법으로 해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윤희 같은 경우 주자가 글에 토를 달았다고 죽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흑백 이분 명분론 사화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투쟁인데 결국 권력투쟁인 겁니다. 이 친일 문제는. 그래서 이런 이 친일 문제 이것 때문에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뭐 그런 얘기는 참 황당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투쟁에 지향을 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일 행적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밝혀서 그걸 후손한테 교훈을 삼긴 삼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권력이 나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가 이제 학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친일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조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 그 불쌍한 국내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해외에서 고생하고 이 사람들 이분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현창하고 보상하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아까 말한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이것이 더 중요하다. 뭐 자유시장 경제 이 문제는 뭐 잘 알고 계시리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북에서 이제 그 우리 민족거리는 결국은 미국을 배제해서 미군 철수시키고 해서 남한의 이제 어떤 군사력을 약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이렇게 그 같이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다 하럭기라고 북한의 이제 신좌파 이제 학자인데 바로 서동만 국정원장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북한의 정체성을 유격대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재 북한의 권력의 최상부는 전부 유격대 출신들입니다. 유격대 출신 또는 그 후손들입니다. 2세, 3세. 김채 이 사람들이 저거 유격대들이 오진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령이었습니다. 열 몇 살짜리 전령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 당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현재 북한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바로 유격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권력 집단의 정당성은 항일 유격대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나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른 이제 연안파라든가 소련파라든가 다른 공산 독립운동 내지는 공산주의 운동을 남로당도 있었고 다 제거됐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오로지 유격대 출신 김일성 파만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의 정당성은 바로 이 유격대에서 나옵니다. 유격대 활동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처음에 3대 세습 얘기 나왔을 때 아무리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고 하지만 세상에 20대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이한테 권력이 넘어가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근데 북한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김정은이 한테 세습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 이 권력의 정당성이 유격대인데 유격대의 대장은 김일성이거든요. 이건 아주 이 권위는 확고부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걸 이 김일성이 글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 유격대를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한 리더 정도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완벽한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껌뻑 죽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일성 일가의 권위가 북한에서는 이거는 불가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정일, 김세습, 김정은도 세습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 2세, 여기 3세, 2세, 3세 중에 누가 감히 주석 자리, 이 승계 자리를 노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봉건적 정당성이거든요. 이게 유격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괴물이 지금 우리에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같은 민족이 이런 괴물에 2천만 우리 같은 민족이 그런 괴물의 그 치하에 있어서 지금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강제 그 수용소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딱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걸 알고 여기에 이제 이를 북한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거기 대화를 하자, 뭐 아니면 계속 고립 정책으로 나가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북한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이게 뒤에 글씨 보시는 거 보세요. 이게 헌법 서문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일성 동지, 김일성. 이게 개인의 무슨 헌장이지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헌법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김일성 헌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2012년 개정이 됐는데 이제 김정일 동지가 들어가시네요. 세계에서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좀 민망하잖아요. 이런 괴물 같은 이제 김일성 민족이란 말까지 씁니다. 공식적으로 한민족이 아니에요. 김일성 민족입니다. 태양민족, 이명 태양민족. 누가 분단을 획책하는 겁니까? 이게 참 이 선군 정치라는 게 사실 군을 앞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일제 때 군국주의가 이겁니다. 군국주의가 뭡니까? 군이 앞에 나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군국주의 아닙니까? 일제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군관민 일체, 군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군국주의거든요. 세습제고, 봉건제고.
국가를 사유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라는 건 퍼블릭이고 이게 공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적인 겁니다. 이 김일성 일가 조금 더 확장해봐야 아까 항일 유격 때 참여했던 그 가족들, 그 권력 집단의 사유물인 겁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참 딱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통일방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런 북한 뭐 여러 나왔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저 북한이 저 체제가 와해돼서 좀 더 북한 주민과 이해관계가 같이 하는 그런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그 체제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런 쪽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그렇게 우리 욕심대로 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 북한에서 예컨대 그 어떤 새로운 체제 김정은이 아니라 또 다른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그 체제는 친중이 돼서 중국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그 점은 걱정이 없답니다. 제가 뭐 전문가라서 그 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직접 들은 말씀에 의하면은 중국은 지금 티베트나 여기만 가지도 골치 아프고 해서 단순히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로 만족을 하지 절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식민지화하든가 자기의 국토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답니다. 왜냐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 항상 이해관계를 따져서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할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현대 사회와 와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그만 나라조차도 이제 안 되는데 북한은 그래도 꽤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민족 의식이 다 있어서 그를 못 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건 대한민국에 관한 통일밖에 안 된다.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말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이 뭐 4.19입니다만은 4.19라든가 6.25 때 뭐 그런 뭐 양민 학살이라든가 그다음 10월 유신도 뭐 잘 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저 광주 그 문제도 잘 된 거 아니고 잘못된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 안 저지른 분 계십니까? 전 잘못 많이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속여서 거짓말해서 책 산다 거짓말하고 뭐 다른 거 사 먹기도 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노상방뇨 한 적도 있고 뭐 예컨대 이런 식의 어떤 흠이 있지요. 누구나. 그거보다 더 이제 큰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잘한 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전적으로 너는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는 볼 것도 없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너는 쓰레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흠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그 아까 말한 그 100년 전 그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만한 100년 만에 이런 만한 나라를 세운 거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그 요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도가 대한민국의 제도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고 개방을 했고 북한은 자력갱생을 했지요. 그 말은 폐쇄라는 얘기죠. 계략갱생을 시도했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앉아서 굶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고 민주주의 이런 제도를 우리 1948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유시장 경제가 잘 제대로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지요. 당연히 이건 인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종이 위에 써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여건이 돼야만 이게 실현이 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4.19 같이 이런 부정선거들이 뭐 독재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던 게 그동안 여건이 덜 돼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100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90점, 80점, 85점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 이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잡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인들 북한을 저 모양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했겠지요. 중국의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방향, 개방,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자력갱생이니 민족경제니 뭐 이런 식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결국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국민을 끌고 가는 이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이 대한민국은 잘 됐다 이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 버마 군부라든가 가다피라든가 페론 이런 사람들도 역시나 자기 나라도 잘 되고 지도 잘 되고 지 권력도 영구히 누리고 그럴 걸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나라를 잘 되게 만드는 데 실패한 거죠. 방향이 역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철학 문제고 리더십 문제죠. 국민의 자질, 뭐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교육, 성취욕구, 근면, 교육열 이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토양이 됐고, 국제 환경도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세계적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계적 호황이었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그 당시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빈틈이 좀 많았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잘된 현재 이런 상태로 된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몇몇 흠을 잡아서 무슨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니,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니, 이런 식의 왜곡되고 삐뚤고 단순히 그 견해 차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이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하고, 더욱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북한이 정말 옛날에 동독처럼, 동독과 서독은 3대1 정도였거든요. 서독이 한 3이고 동독이 1 정도, 그 정도 비율이었다면 남북이 만약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우리는 현재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데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마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말한 무슨 친일 청산 문제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자학을 하고 그 부정적인 거는 물론 잊지 말고 거기에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 큰 것이 자부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부심 가질만 하고요. 소모적 갈등을 생산적 경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 여와 야든 좌파든 우파든 서로 경쟁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소모적 갈등이 아니라 생산적 경쟁으로,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동체라는 틀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는 생산적 경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공동체 틀 자체를 흔드는 그런 식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모적 갈등이 되는 거죠. 압축 성장에 의한 부작용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데, 또 사실 재벌 문제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런 거에도 이제 좀 완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 민족주의가 현재 이 민족주의라는 건 민족을 앞세우는 건데, 이게 저항할 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고 유효한 무기가 되지만 발전에는 크게 좋은 에너지가 못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당연히 민족주의를 무기로 해서 일제에 저항해서 싸우고, 이거는 그때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보다 더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전혀 체제가 다르고 북한이 저런 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민족이 문제가 아닌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 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국수주의,
열린민족 현재는 국수주의 경향이 강한데 일부 좌파 이쪽에서 이걸 열린민족주의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성취지향 평등 의식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천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게 이 평등 의식이 부정적으로 하면 남의 발을 끌어내리는 거가 되고 이게 좌파적 이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성취지향. 저놈이 저렇게 됐는데 나도 못할 게 뭐야 이렇게 하고 쫓아가면은 이게 이제 긍정적 에너지가 되고 대한민국은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거죠. 역동적 에너지로 발산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렇게 아까 100년 전에 그 시절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온 것이 이 역동적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 이제 남은 과제가 이제 통일이 이제 주된 과제인데 이 통일도 비용이 상당히 들지만 또 그 전문가들 얘기하면 도약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도약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게 좀 할 말씀이 뭐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좀 많이 전달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현재의 남남 갈등, 특히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대사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성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또 뭐였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전도가 양양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